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경국, 안동준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장 심사 대략 1시간 전쯤에 종료됐는데요. 관련 내용 안동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전 총리 영장 심사 오늘 낮 1시 반부터 진행됐습니다. 이 심사는 오후 4시 55분쯤, 그러니까 3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또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물었지만 이 법원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소 책무를 한 전 총리가 보좌했어야 하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계엄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던 것이 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 그간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은 당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만들어진 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이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인데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특검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 혐의 등을 한 전 총리에게 적용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 이 계엄 당시 선포문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문건을 두고 논의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 2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 이를 두고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양측은 충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검이 어떤 전략을 꺼냈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등 8명이 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3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틀 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심사에서는 영상이 포함된 이 160쪽에 달하는 PPT를 활용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특검은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과 이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요. 먼저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서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 혐의가 무겁다고 주장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등과 연관돼 주장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계엄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 계엄 절차가 합법적인 것처럼 꾸민 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맞서서 한 전 총리 측은 이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도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려던 것이 아니라 이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당시 헌재 판단처럼 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적극적인 행위를 했던 것은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이 특검의 다른 수사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동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은 지금까지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이 구속 기간을 늘렸고요.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해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한다면 이 다른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 관련한 이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특검은 계엄 당시 이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과 관련해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 신병 확보 여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소속 의원들이 이 계엄 당시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통화가 이뤄진 배경 등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장 심사는 종료가 됐고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 조사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특검에 출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밤 9시 이후에 진행하는 심야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권 의원을 밀어주려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측 반발로 명단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기소를 앞두고 내일 마지막 조사를 받게 되지요? 네, 특검이 모레 김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내일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씨도 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조사에 이어 내일은 지난 조사에서 끝맺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이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오후 1시 10분쯤 특검에 도착해 변호인 접견을 마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전 씨는 진술 거부권을 쓰진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첫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씨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만큼 관련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사게이트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첫 재판을 치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집사게이트 관련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 필리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방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6.25 참전용사 등이 묻힌 한미동맹의 상징적 공간을 찾은 겁니다. 이후 공군 1호기를 타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먼저 들렀습니다. 1896년 고종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 박사는 1951년 펜실베니아주에서 별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필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인수한 곳입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설득 카드로 쓰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명명식에도 참석해 양국 조선업의 상생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필리 조선소 시찰 현장엔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3박 6일 동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잇따라 치른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유연화를 비롯해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방비 증액이나 대미 투자 확대와 관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등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미 간 여러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양측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증액 수준과 일치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까지 얽혀있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문제 역시 미국이 언제든 공론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이나 집행 방식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뜻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한미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마쳤지만 양국 간 민감한 분야의 불씨들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언제든 갈등의 불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연설을 겨냥해 비핵화 망상증에 걸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에서 진행한 연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통신은 국익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며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자신들을 심히 모독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고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며 대남 적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침묵하며 대처의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 패싱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도 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대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는 검토 등 대응 준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등 분위기 조성부터 하라는.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언이 나온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양식기지 완공 현장을 찾은 사실을 보도하며 민생 챙기기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극과 극으로 나뉜 정치권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 성공을 거뒀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이어서 더 퍼준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에도 여야는 제각각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준비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열었다며 국익에 숫자로 셀 수 없는 효과를 가져다 줄 압도적 성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은 신의 한 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줄 때는 배려의 정점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심하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익보다 발목 잡기가 먼저냐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한미 동맹이 마치 잘못되기를 비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과를 차분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달러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금액을 합치면 6천억 달러 투자라며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보다도 더 큰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비 인상까지 약속한 퍼주기 외교이자 빈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특히 회담 결과를 문건으로 공식화하지 않은 건 분식회계이자 조삼모사라고 지적했고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등 한 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 부끄럽습니다. 늘 그렇듯 여야 장외 공방은 계속되는데 엇갈린 해석의 진위는 한미회담의 구체적인 청구서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로 부결되며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냉랭한 여야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네, 극한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쟁점 법안이 없어서 큰 충돌 없이 끝날 거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여야는 세게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겁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이상 서로 통과시켜줬던 게 관례였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양당 사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힘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다른 상임위 활동도 불참하는 보이콧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무 힘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힘쓰다가 결국 부러집니다. 예, 여야가 새 지도부를 꾸린 뒤에 열린 첫 번째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두 대표 간의 상견례 날짜는 잡혔습니까? 아직입니다. 대신 조금 전 장동혁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우 수석이 축하난을 가지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본회의장에선 실제로 난이 일어났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협치란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라도 여당 대신 협의 물꼬를 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정상회담 결과도 전하고 싶어 한다며 일단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세력 또 도로 윤석열 당으로 규정하며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특히 정당 해산까지 염두에 두며 특검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9월 국회 중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3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또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과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도 강력하게 또 전광석화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온도차가 감지되지만 수사 기소 분리,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맡겠다는 입장만은 단단해서 9월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신중함을 강조하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당정 간 이상 기류를 노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호기롭게 출항했지만 국민의힘은 뒤숭숭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 소환을 기점으로 특검의 칼날이 이른바 윤핵관, 넓게는 소속 의원 상당수를 향하고 있다는 게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선동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겠다는 이런 것에만 눈이 먼 정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동료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한탄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탄압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비열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임전무퇴, 개의치 않고 나아가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하고 확실한 특검법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 일당이 유린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오히려 당의 수건 사업인 검찰 개혁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하면서 권력 쏠림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검찰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과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인데 관련한 당정 협의가 돌연 취소된 것도 뒷말에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 즉 수사권을 가질 기관을 둘러쌀 세부 조율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된 주식 거래창에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좌에는 AI 관련주가 들어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12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지난 6월과 2분기, 또 상반기 모두 출생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과 2분기,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6월에 19,953명의 아기가 태어나 1년 전보다 1,709명, 9.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4월에서 6월 태어난 아기는 69,979명으로 4,157명, 7.3% 증가해 2분기 기준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반기 출생아는 126,001명으로 1년 전보다 8,721명, 7.4%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분기로는 5분기째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6월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6월 혼인 건수는 18,487건으로 1,539건, 9.1%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6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고 분기로는 6분기째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출생 통계도 발표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8,300명, 3.6%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가운데 6명은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나면서 혼외 출생 비중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23만 8,300명 가운데 혼외 출생아가 1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한 해 전보다 0.1세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비행기 탈 때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보관해야만 했는데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논란에 다음 달부터는 비닐봉투 대신 절연 테이프가 제공됩니다.
또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온도 감응형 스티커와 불이 났을 때 해당 기기를 격리할 수 있는 보관백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정부는 비행기를 탈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사고가 나간 게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비닐봉지 내로 쌓아야 저희가 좀 이동하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서. 못 챙겨온 승객들을 위해 공항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했는데 사용된 비닐팩이 하루 평균 10,000장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국토부가 약 6달 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비닐봉지 배부를 중단하고 절연 테이프를 제공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비닐봉투를 직접 챙겨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항공사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국적항공사는 모든 항공기에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격리 보관팩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불이 난 배터리를 안전하게 격리해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붙여야 합니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색깔이 변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절연 테이프 등은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내부 압설이나 과충전, 외부 충격에 따른 화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온도 감응형 스티커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그 온도 변하는 것보다 연기가 먼저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상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책에 보완책을 또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라 거부하는 탑승객을 처벌할 수 없고 외항사에는 강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보완하고 외항사 동참을 위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서울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안전계획서에 급류나 집중호우 시 대비책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이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돼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 A씨는 작업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막 들어봤어요. 이제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 빗물이 차면 순식간에 급류가 생길 수 있어서 익사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공사가 제출하고 강서구가 검토를 마친 안전관리 계획서엔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식이나 추락, 감전사고와 낙하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은 담겼지만 급류나 집중호우로 인한 익사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집중호우 속에 맨홀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노동자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계획서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을 발주한 강서구가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여 년 전 바뀌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설 용어와 제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옛날에 2009년 이전 제도예요. 이것은요. 요즘은 안전인증이라는 제도거든요. 표준안전관리비도요. 이런 명칭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90년대 썼던 단어예요. 이것은요. 사고 예방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서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노동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작업자 등 공사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8일 만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A씨가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봤는지, 또 경적을 울리거나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6월 고등학생 3명이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학내에서 불법 개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교장은 특정 학원과 결탁하는 등 입시 카르텔이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재학생 3명이 함께 숨진 부산 지역 고등학교입니다. 특별 감사에 나선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이른바 입시 카르텔이 자리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내에서 불법 개인 지도가 진행되고 교장은 특정 학원에 다닐 것을 학생에게 강요했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도록 여기에 교장이 이해관계자를 강서로 채용하고 가족업체에서 학교 물품을 산 사실도 확인했고 각종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행정실장이 수당과 성과급을 부당 청구하고 4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찾아냈다며 곧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관계자는 교원 15명을 포함해 26명입니다.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천만 원 규모의 재정상 회수 환불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개인 비위는 엄정하게 처벌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별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아가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다가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무려 1,700만 원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맨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고 카메라로 주변 건물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으러 온 수거책 30대 남성 A씨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상한 행동은 마침 휴가 중이던 한 경찰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A씨를 유심히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이진웅 경사.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인 이 경사는 피해자가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A씨에게 건네자 범죄를 의심하고 곧바로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는 순간이라서 A씨가 받아 챙기려던 돈은 모두 1,700만 원.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이른바 대환대출 사기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건당 5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며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배후 조직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내일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3박 6일간의 해외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양자회담의 데뷔 무대인데다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동맹국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거센 이제 재편의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도 부담스러웠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다가 몇몇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상대방 정상을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들까지 연출이 돼서 이게 이제 일종의 외교 참사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왔고 특히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된 메시지 때문에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우려할 만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또 취향 이런 것들을 읽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 세우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제가 눈여겨봤던 대목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북미 관계, 북핵 문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정상회담 중심에 끌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일종의 화두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정상회담을 조금은 좀 선방하는 그런 회담으로 연착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걱정했던 이를테면 대중국 전선에 함께 서자라는 식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나 계획들은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 측이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후속 과제들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정호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본인이 가지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면서 지도자 간의 하나의 그 라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물론 구두이기는 하지만은 3,500억 달러의 투자, 그다음에 1,000억 달러의 에너지, LNG 등 에너지 구매. 근데 요번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1,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또 투자를 약속해가지고 6,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굳이 뭐라 그럽니까? 기분 나쁜 또는 상당히 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자꾸 국민에게 이제 홍보하는데, 우리로서도 대통령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고용 창출에 있어서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실리적이고 국익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 북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리고 또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자신들을 심하게 모독한 거다,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북한 측의 거친 논평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일이 반응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라는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핵보유국 간의 협상은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밖에 없다, 핵감축 협상밖에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 석상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전히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제 만날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칫 이제 비핵화 공세에 말려들 수 있다, 끌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아마 위기감의 표현을 하고 저는 보고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보면 이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북한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 이거를 한시적으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인정해서 핵 군축과 이제 감축 협상을 한다면 뭐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의미하게 본 게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제 방일 전에 인터뷰를 할 때 한반도 비핵화의 3단계 그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 감축, 비핵화. 동결, 감축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제 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저런 반응을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반응이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소통이나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트럼프와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비위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더러운 족소 운운하면서 입에 못 담을 막말을 막 거의 방출하다시피 하는데요. 비핵화 3단계 있잖아요. 동결, 축소, 비핵화에 대해서도 비핵화 망상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발하지만 이거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결과 축소를 1, 2단계로 놨다라는 거는 그 과정에 그대로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북한이 언제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트럼프 일기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소위 NSC에서 장관이라든지 실장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이 안에 대해서 아마 살짝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소위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로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트럼프의 지지군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 나라의 불상사 내지는 전쟁에도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3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안이라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에이펙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는요, 원래 국제사회의 약속대로라면 에이펙에 당연히 와야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자기가 와주는 걸로 하면서 그때 김정은을 또 만나고 자기가 중간에 어레인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좋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중요한 이벤트가 돼서 한국의 그 여권의 상황, 정치 상황도 매우 우호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지 쇼청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한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새 지도부 선출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탄파 장동혁 대표가 조경태 의원에게 사과하라, 결단하라면서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경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당대표가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네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종의 이제 당의 통합을 위해서 당선된 후보도 혹은 낙선된 후보도 노력하는 게 그동안의 상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워낙에 이 후보들 간의 입장의 차이가 크고 또 대립 양상이 격렬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도 상당 정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그 신임 대표의 일성이 제가 보기에는 통합의 메시지로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당의 분열을 그런 그 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당의 단합을 해치는 이제 그런 언행에 대해서 뭔가 이게 당 대표로서 액션을 취할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의중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조경태 전 후보가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장동혁 대표가 선거 기간 내내 서 있었던 지금도 서 있는 그 입장에 대해서 당내 수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6월이고 선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당이 외연 확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공언한 대로 윤 전 대통령 면회하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전한길 씨와 같은 그런 보수 유튜버들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당의 외연 확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이제 노선에 쉽게 좁히기 어려운 그런 노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한동훈 당시 당대표실을 빠져나오는 장동혁 의원 그 사진이 요즘에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지난해 모습인데 이 순간, 당시 이 순간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에 이르게 하는 변곡점이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아마 중앙일보 기사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 당시에 그 소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장동혁 당시의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본인은 반대했기 때문에 저런 침울한 표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사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되었던 우재준 의원도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같이 밖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것과 관련한 사실 확인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대여 투정을 하기 전에 아마 내부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군기잡기를 아마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조용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당이 똘똘 뭉쳐야 되고 당이 정말 원팀이 되어야 되고 당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의 그 빈번한 경로와 그다음에 심지어는 영부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 바깥에 있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때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당을 위해서 그거는 한번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당이 어쨌든 새로운 그 대표가 이제 그 출범을 했는데 찬탄하고 반탄 또 싸우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우울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지금 지도부에서 선언을 하든지 소위 찬탄파가 좋다. 이번에는 당신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대표로서의 어떤 소임으로 자유롭게 한번 당을 이끌어라. 그러나 내년 그 지방선거의 결과가 당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깨끗하게 내려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사협정을 맺지 않으면 저 당이 더 시끄럽고 뭐 분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한 진통을 겪게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지난해 12월 11일 당대표실을 나섰던 장동혁 현 대표인데 지금 그때와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희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또 겨냥을 해서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한 공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취임 일성하고 오늘 메시지의 수위가 조금 달라졌는데 오늘은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미래로 나가자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했던 얘기는 그와는 또 조금 거리가 있지요. 과거를 다시 돌이켜서 문제를 삼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강원 양쪽을 오락가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당 내부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내부 총질을 했느니 이걸 색출을 하느니 뭐 결단을 하느니 그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 시선은 여전히 굉장히 차갑고 게다가 이제 김건희 그 특검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적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 무슨 종묘에 가가지고 거기를 차담을 하면서 종묘를 카페처럼 썼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윤어게인, 윤과의 절연을 어떻게 보면 거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지도부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전과 다른 그런 어떤 기대나 뭐 이런 걸 보낼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장동영 후보가 무슨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표차를 고려한다면 불과 한 뭐 2,000 몇백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여전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렸던 그런 결과마저 있단 말이죠.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요구나 이런 걸 의식한다 하더라도 당의 외연을 확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당을 통합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서 당이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후보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당내에서 이제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내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더 나아가서 뭐 축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적 신뢰 회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더 확증 편향만 강해지고 지지층 내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텐데 그렇게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고사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지도부 일각에서 축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정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사협정 이런 게 없으면은 분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친한계 인사들 몇 명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절대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싸우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잡은 세력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좀 한마디로 뭐 본때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럴 생각까지도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지금 말은 세게 했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을 지금 뭐 예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스킨십도 좋고 또 뭐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의 리더십하고 어떻게 연동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또 일각의 사람들은 워낙 노선 변경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니까 또 이번에도 드라마틱하게 본인의 노선을 바꿀 수 있다라고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마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금 그 정치라는 거는 광장에 나가서 극우 유튜버들하고 싸운다 그래서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상식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싶어요. 네.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분석도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는 발언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오히려 친한계에서는 차악을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부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략이랄까요? 이런 게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투표 앞두고서는 이제 통합 포용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시종일관 그런 메시지였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장동혁 후보하고 선명성 경쟁을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했던 메시지는 강경한 메시지는 기억에 남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지 기억에 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뒤졌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의 피로도, 이제 식상함 이런 것들이 드리워져 있는 반면에 이제 장동혁 후보는 상대적 신인이고 또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기 때문에 일종의 언더독 효과 같은 게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자 이런 메시지를 낸 거는 김문수 후보 측의 다급한 요청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어떤 후보도 이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뭐 본인도 출마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동훈의 패배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나 친한계에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을 입에 올렸기 때문에 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라는 건 정말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을 벗어나서 여당과도 손을 잡아야 할 텐데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축하난 들고서 신임 장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아직 정청래 대표와 상견례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요. 협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당에서 가장 정치를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정무수석하고 장관으로는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좀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뜻 그 속보를 보니까 대통령이 뭐 영수회담을 지금 제의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그 미국, 일본 순방뿐만 아니라 그 상당히 그런 모습으로 지지를 계속 견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영수회담을 한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걸 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난을 들고 온다라든지 그런 영수회담을 제안하게 되면 유권자들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저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또 야당 대표가 상당히 지금 경색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화와 타협인 만큼 대화가 대화에 응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야당의 상황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지금 솔직히 윤 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탄이라는 거는 중도층에서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까 노선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정치에서는 또 유연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권력을 잡는 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결국 그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장동혁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할 때고 저는 영수회담을 요구한다거나 그럴 때 대화에 응해서 자기가 야당의 그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국민의 그 지지 내지는 신뢰를 다시 소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화환을 보냈고 또 어제는 이제 신임 당대표에게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또 축하난을 보냈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나 당연한 의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당 지도부를 향해서 사람도 아니라고 말을 했던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강경 발언을 해왔습니다만 조금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을 보는 시선이나 대야 관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방일 방미하는 기간 중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르다. 야당 대표가 누가 되든 존중하고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의 그런 뜻을 여당 대표도 좀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아마 영수회담을 한다면은 야당 대표만 부르겠습니까? 여야 대표 함께 부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여야 간에 대립할 건 대립하고 또 양보하지 않고 뭐 싸울 건 싸우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끊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어떤 유의미한 접촉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각 당을 돌면서 일종의 상견례를 갖는 거는 그 뭐 오래된 관례인데 그마저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예방을 할까?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여야의 초강경 지도부가 들어서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경색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결국 여야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문제고 서로 원칙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대립할 건 하더라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럼으로써 성과를 낼 건 내야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협치를 강조하셨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국회 상황 냉랭하잖아요. 오늘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는데 이번 일 좀 커질까요? 길어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승자로서의 여유가 정말 없는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의 입장이 다른 것인가. 물론 요번에 이 투표는 뭐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권위원과 관련한 것인데 이게 진영으로 나뉘다 보니까는 인권위원 하면은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중간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당이 볼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고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율 투표다 해놓고선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야당으로서는 수도 과반수가 안 되는 데다가 과거의 관례로 보면은 이거야말로 신사역정처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 야당 몫이 있으니까라고 뽑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야당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말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면을 차리면서 출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여유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그 기교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야박하다 그럴까? 그런 민주당이에요. 요번에 교육부 장관 지금 지명돼서 뭐 곧 청문회 한다 그러는데 교육부 장관 요번에 새로 그 지명된 사람 뭐 문제를 삼자면 너무나 많아요. 이념도 그렇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인데 지금 표절 문제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말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형식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인권위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다수의 그런 어떤 그 권력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거를 야당을 향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추다르크로 불렸던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어제 법사위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 회의 진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전입니까?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첫 회의부터 여야 법사위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여야 간의 가장 격렬한 충돌과 대립이 있던 상임위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추미애 그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대표적인 이제 여당의 중진 의원인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갑자기 맡게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금 여권 내에서 좀 의아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보통 한 3선 정도가 상임위원장을 맡지 저렇게 이제 상임위원장을 이미 하셨고 또 장관까지 지냈는데 본인이 장관을 지낼 때 이 법무부를 관리했던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 게 그동안의 국회 관례에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또 의지도 있었을 거고 원내대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좀 강경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에서 여러 충돌이 더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그 CCTV 공개에 대해서는 여권의 주장이나 기류하고 막상 그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지금 파면됐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다소 이제 민망한 모습도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하는 게 과연 국익이나 공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더해서 이게 야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채택을 한다면 결의안을 채택을 한다면은 열람 공개는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저거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논란이나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실익이랄까요?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실익은 작은데 반해서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회 상임위원들이 보고서 국민들한테 그걸 브리핑하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면서 윤리특위 제소 예고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대치전국 계속될까요? 윤리특위로 트랜스퍼 한다 그래서 별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법사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선수도 많고 법무부 장관도 역임을 했으면 그래도 좀 어른답게 선배답게 유연하게 그렇게 법사위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주제가 대통령 그 속옷 저항 얘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그 여당의 법무부 장관마저도 이거 국격과 공익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각 아닙니까? 솔직히요, 요번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무느니 안 머무느니 했을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그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동맹국인 미국에서 이런 거를 문제가 될 논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식 수준이 필요한데 당장 전직 대통령이 속옷바람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말 국격이라는 걸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공직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고 그러면은 좀 큰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거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에 이어 중서부 지역으로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에는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신문을 마친 뒤 그동안 선포문을 왜 안 받았다고 했는지, 또 수사를 피하려 대선에 나섰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50년 넘게 요직을 맡아서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올랐지만 내란 공범 혐의로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 구속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경제관료로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주미대사로 발탁돼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한 전 총리를 세간에선 관운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이후로는 공직을 떠났다가 2022년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낙점된 겁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 심판대에 섰을 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권력의 정점에 섰고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도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이 구속 기소됐고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2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 구속되면 역대 총리 가운데 첫 번째 구속 피의자로 역사에 남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권성동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계기 등을 묻는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조사를 위해 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3년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권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권 의원이 언급된 거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도 포함됐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지금 말하기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직후 국방부가 수사단 감축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복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YTN에 제공한 2023년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수사단 규모를 64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2024년까지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당시 수사조직 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토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취임 첫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과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내 통합과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 일단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 방명록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적으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권 경쟁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찬탄파와의 갈등 해법을 두곤 일단 숨고르기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읽힙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친한계 분당설 질문에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관심이 없다고 충돌을 자제했고 첫 공식 회의에선 한화된 국민의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찬탄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이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한다며 장 대표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결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지만 지금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확전엔 거리를 뒀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과제입니다. 축하 난을 들고 국회로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얼어붙은 전국 상황 속에서도 덕담이 오갔지만 또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도로 내란당,
윤석열 당이라며 깎아내린 민주당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과 정부 여당의 대야 압박, 여기에 잡음 없는 단일 대우 정비라는 과제에 직면한 장동혁 지도부. 당 안팎에서 고조되는 전운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첫 인선으로 초선 박준태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1981년생인 박 의원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과장과 정책 컨설팅 그룹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 2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야당다워야 한다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순간 본회의장에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정당 몫을 인정하던 기존 관례가 깨진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상검열을 하고 국회법의 정당 추천권도 어겼다면서 이게 독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독재의 타도를 외치며 국민의힘이 떠난 이후 민주당은 극우 인사들을 추천한 게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상현 오인식 각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강경보수 성향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민주당은 제1야당 없이 비쟁점 법안들을 차례차례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부패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강경 지도부도 딱히 손 내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새 지도부를 꾸린 뒤 열린 첫 번째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음 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인사청문회 등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SNS에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 역량은 유지하며 권한의 오남용은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 신중론에 대해 여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정 장관이 본분에 충실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지는 등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또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등이 여전한 부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로 미국 땅에서 건조된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이 미국 해사청 발주를 받아 건조한 세 번째 다목적 선박입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Hanwha is committed to being a partner in building the next chapter of American shipbuilding. 한화그룹은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합의로 조성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펀드 재원을 이용해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미 군함을 주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D현대는 수주에 앞서 자체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조선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해 함정 건조 능력과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선 분야 협력이 본격화한 것과 달리 다른 분야는 안개 속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언제부터 25%에서 15%로 낮아지는지 시점을 알 수 없고 50% 철강 관세 부담도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부담스러운 요구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미 농민을 위해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상대로 이런 어떤 성과를 얻어냈다. 아직 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미국 국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 압박 수위도 또 다른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YTN 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성능을 거론하며 안보 청구서도 내밀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미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구매국이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y understand tha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무기 구매 등이 담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산 무기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우선 거론되는 건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1차 사업에서 36대를 도입한 뒤 추가로 36대를 더 사려다 올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는 도입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드론이 부상하며 전쟁 양상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바뀌고 있고 대당 440억 원대였던 1차 사업 때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한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수전용 대형 기동 헬기인 CH-47 블록2나 CH-53을 비롯해 해상 기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와 SM-6 같은 미사일의 추가 구매도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지금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해외 도입분의 90%를 미국산 구매에 집중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다른 의도도 깔렸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을 늘려서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보류 중인 대형 공격 헬기를 구매하고 유럽산과 경쟁 중인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 사업 등에서 미국산 무기를 선택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증액되는 규모에 맞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둘러싼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이 낭보를 전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 눈이 이탈리아 아름다운 물의 도시에 쏠립니다. 제82회 베니스 영화제가 11일간의 열전을 시작합니다.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두고 경쟁하는 초청작 21편에 우리 감독으로 유일하게 박찬욱 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로 13년 만이고 박 감독 개인으로는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입니다. 또 심사위원으로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랜만에 간다는 기분은 별로 들지는 않는데 경쟁 부문을 오랜만에 간다는 게 좀 의미 있는 일 같고. 우리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자 황금사자상 수상 이력이 있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베니스 오스카를 석권한 명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 등 20편이 어쩔 수가 없다와 겨루게 됩니다. 최근 베니스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작품들이 다음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그 기세가 이어졌던 만큼 어쩔 수가 없다로 박 감독이 침체한 한국 영화계에 트로피를 안겨줄지 주목됩니다. 박찬욱 감독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죠. 뭐 블랙 코미디, 스릴러 결합하는 거는 좀 성과를 내서 이걸로 다시 이제 극장에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 손예진 등 주연 배우들은 29일 기자회견과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작품 홍보에 나섭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같은 날 밤 9시 45분 세계 첫 상영회를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실사 영화까지 포함해서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을 보면 캐대헌 누적 시청수는 2억 3,600만 회로 집계돼서 기존 1위였던 영화 레드 노티스를 꺾고 영화 부문 역대 최다 시청 작품이 됐습니다. 쇼 부문까지 합쳐도 캐대헌은 오징어 게임 시즌 1과 웬스데이 시즌 1에 이어서 최다 시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가 적발됐기 때문인데 피해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웃이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죄로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일부 기사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사 결과 작성자는 가해자 백 씨의 아버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백 씨는 이 밖에도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아들을 두둔하는 댓글 20여 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살인범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믿기 힘든 범행을 저지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버지 백 씨는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하면 관계없고 나라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글들이란 말이에요.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저수율이 이번 주말쯤에 15%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수지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운반 급수가 시작됐는데 인근 지역에는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시민 18만 명의 생활 용수를 책임지는 홍제 정수장.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정수지마다 호수를 통해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갑니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아닌 다른 수원을 활용하는 영곡면 정수장과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 옮기는 겁니다. 이 소방 물탱크차가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은 6톤입니다. 하루 평균 5번씩 오가면서 홍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합니다. 강릉시는 소방서와 도로공사 등 공공차량 31대를 동원해 운반급수를 시작했고 앞으로 민간 차량까지 합쳐 하루 4,200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물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웃 도시의 급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이 급수차로 생활용수 176톤을 지원한 데 이어 태백도 한 달간 하루 46톤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상황이 더 악화하면 전국 소방서와 지자체 급수 차량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골목 배치를 해서라도 이 생활용수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한 절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진압용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저수조를 설치했고 카페들은 일회용품을 활용해 설거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번 주말쯤 15% 선이 무너지고 다음 달 중순에는 사실상 고갈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고지대를 중심으로 운반급수와 생수 배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름이 끝을 향하고 있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중부지방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 33도 등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는 첫 번째는 전선 확인입니다. 우선 연결선은 단일 전선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 물품이 없도록 정리를 하고 먼지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중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휴일 저녁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밤부터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지만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